17세기 이전 물리의 법칙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하늘을 설명하는 법칙과 인간계를 설명하는 법칙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뉴턴이 이것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한 가지의 법칙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가 되자 이 하나의 법칙이 다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자연 법칙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 이 놀라운 법칙은 아직 유효하였으나 동시에 극한의 미시세계로 갔을 때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언어의 기본 단위인 단어는 생각의 기본 단위이기도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이 단어와 실존, 그리고 인간의 사고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이론 역시 다음에 한번 다뤄야 하겠군요. 여튼 자연을 설명하는 법칙이 달라졌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자연을 설명하는 언어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자의 의미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고전 역학의 거시세계에서 particle과 wave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서로가 모순되는 단어지요. 하지만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입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파동 역시 입자의 성질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이 이런 현상이 실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현상을 설명 위해 전자기학이 발전했으며 양자역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그럼 뉴턴 역학이 부정된 것 아니냐? 뉴턴 역학을 믿은 과거인들은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나 전자기학은 뉴턴 역학을 위해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찰에 의해 법칙이 확장된 것이지 모순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전 시대의 뉴턴 역학은 현재 새로운 관측에 대한 설명을 못할 뿐이며 아직도 극한의 경우가 아니면 성립합니다. 단지 새로운 관찰에 대해 설명을 못하는 것인데, 이 새로운 관찰은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이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또 전자기학이나 양자역학이 완전히 새롭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고전 역학이 수정되고 보완됨으로써 그 설명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은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돌아가서 19세기에 들어서는 빛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됩니다. 이 실험들은 빛의 속도가 불변함을 지지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인류는 빛의 속도가 불변임을 알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기학에 대해 잠시 언급한 뒤 마이클슨 몰리 실험과 에테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는 것은 사실 이전에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1864년 맥스웰은 전자기파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집대성하여 총 4개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맥스웰 방정식을 발표합니다. 이는 이전의 앙페르, 패러데이, 가우스의 법칙을 집대성한 것으로 전자와 전기장, 자기장의 상호작용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으로 아주 아름다운 식입니다. 가히 아름답다는 표현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의 식은 다른 식과 연결되어 작용하며 또 이 식은 다른 식과 연결됩니다. 사실상 이 4가지 식으로 우리가 전자기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리적 개념이 설명됩니다. 물론 양자의 영역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영역으로 가면 이 역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만 이 4가지 식으로도 현재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물리 개념은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파동의 존재입니다. 둘째는 매질의 존재입니다. B와 N은 각각 자기장과 전기장을 뜻하는데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미우와 입실론은 유전율과 전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자기장과 전기장이 움직이는 매질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석해보면 먼저 파동과 입자가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파동은 매질의 성질에 의해 움직임이 변한다는 것이지요. 이 2가지 성질은 이후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때로 상대성 이론이 마치 아인슈타인의 머리에서 갑자기 태어난, 마치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듯이 만들어졌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과학의 발전세는 언제나 맥락이 있는 법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다른 과학자에 의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미 많은 증거들이 있었으니까요. 다시 돌아갑시다. 맥스웰 이전에도 과학자들은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맥스웰 방정식이 파동의 움직임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한 것이죠.
앞서 말한 것에 비춰보면 전자기파의 움직임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됩니까? 바로 매질의 성질입니다. 즉, 파동은 매질에 의해 그 움직임이 결정이 되니 빛 역시 매질에 의해 그 움직임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그 빛을 전달시키는 매질 혹은 물질을 찾아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 미지의 물질을 과학자들은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빛은 우주의 모든 곳을 갈 수 있으니 이 물질 또한 온 우주에 있어야 합니다. 음파의 움직임을 생각해 봅시다. 음파는 진공 상태에서 전달되지 못합니다. 물이나 공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빛은 진공 상태에서도 전달이 되지요. 그러니 진공 상태에서조차 뭔가에 매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를 에테르라고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물질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 중 하나가 마이컬슨 몰리 실험입니다. 실험은 마이컬슨 몰리 간섭계라는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이름이야 언제나 그랬듯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르지요. 먼저 이 간섭계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제일 좌측에는 라이트 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세미 실버드 미러가 있고 위와 오른편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빛을 관측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의 목적은 간섭 무늬를 만드는 것인데 간섭 무늬를 통해 속도의 차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정에 따라 살펴봅시다. 왼쪽 장치에서 빛이 출발을 합니다. 이 빛이 중간에 있는 장치에 도달합니다. 이 장치는 은을 발라서 반쯤 투명한 장치인데 빛을 두 갈래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직각으로 빛을 나누게 설계되어 있지요. 그러니 빛의 반은 위의 거울로 반은 오른쪽으로 거울로 향합니다. 거울은 스플리터로부터 같은 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빛은 이제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스플리터로 돌아옵니다. 이까지 빛이 이동한 거리는 같을 겁니다. 이 갈라졌던 빛들은 다시 스플리터를 통해 디텍터에 도달합니다. 만약 왼쪽으로 갈라졌던 빛의 속도와 위쪽으로 갈라졌던 빛의 속도가 다르다면 이동거리가 같으니 도착한 시간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질 테고 이에 의해 파장의 중첩 현상이 일어나겠군요. 만약 속도차에 의한 위상차가 정확히 파장 길이의 반이라면 서로 완전히 상쇄돼서 빛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깨달았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에테르가 있다면 위의 거울로 향했던 빛과 오른쪽 거울로 향했던 빛은 서로 다른 속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매질은 지구 자전에 의해 방향에 의해 관성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싱크대에 물이 내려갈 때 물이 회오리처럼 돌면서 내려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북방우에서는 시계의 반대 방향, 남방우에서는 시계의 방향으로 회오리 모양을 만듭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구가 자전할 때 매질은 관성력에 의해서 우리가 볼 때 자전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극과 남극에서는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풍에서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에테르 역시 관성에 의해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움직임이 다를 것이며 매질을 통해 움직이는 빛 역시 방향에 따라 속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이컬슨 몰리 간섭계에서 측정되는 빛의 모습은 간섭 무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간섭 무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귀류법을 이용할 것입니다. 빛을 전달하는 매질인 에테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매질인 에테르는 지구의 자전에 의해 움직인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빛은 에테르의 영향으로 다른 속도를 가진다. 그러므로 도착 지점에서 간섭 현상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간섭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험 결과 간섭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최초의 가정이 틀렸다. 즉 에테르는 없다. 사실 이 실험은 에테르의 존재와 그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에테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버렸습니다. 좀 더 실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위의 실험 장치를 뱅뱅 돌렸습니다.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실험 장치를 돌리면 간섭 무늬도 변해야 합니다. 실험 결과 간섭 무늬가 변화하기는커녕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광속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광속은 매질에 의해 변합니다. 상대성 이론에 모순되는 것 아니냐? 모순되지 않습니다. 광속 불변은 관찰자에 의한 상대적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지 매질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아닙니다. 빛의 속도는 매질에 의해 변하며 이는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한참 전부터 규명이 되었고
지금도 역시 당연히 유효합니다. 빛 또한 전자기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것, 그리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에테르의 존재 여부였지 광속 불변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을 할 당시에는 광속 불변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를 해석하면서 광속이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영상에서 이 다음에 상대 속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측자가 바뀌면 속도가 바뀐다는 말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마치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광속 불변의 법칙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실험계와 관측자는 같은 관성계에 있습니다. 에테르가 없다면 관측자와 실험계가 같이 있으니 당연히 간섭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비약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논리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에테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는구나. 이건 다른 파동들과 성질이 다르네. 다른 파동들은 관측자에 의해 속도 변화를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과연 빛도 그럴까? 빛은 뭔가 특별하지 않을까? 매질이 없어도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럼 진공 상태에서도 속도가 변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논리가 전개돼야 합니다. 물리 역사도 그렇고요. 그런데 실제로 측정해보니 아주 놀랍게도 빛은 관측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같은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관측 결과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가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에테르는 존재하는데 중력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지구만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측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빛은 매질과 상관없이 움직이니 그 속도 자체가 불변일 수도 있다. 이런 많은 가정들 속에 실험하고 관측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수학적으로 검증을 수없이 거친 이후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주장하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때 다시 말하지만 상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질이 바뀌면 속도도 바뀝니다. 모든 질문은 매질이 없을 때조차 움직이는 빛의 성질에 의해 유도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등학교 물리 교사들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직접적으로 광속 불변을 설명했다는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고 심지어 몇몇 교수들도 이를 얼버무리고 상대 속도와 갈릴레이 좌표계 설명으로 넘어가 버리기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학 유튜버를 자칭하는 대부분도 틀렸고요. 답답합니다. 여튼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광속 불변을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실험에 의해 과학자들은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광속 불변의 시각으로 보면 이 실험은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엄연히 다릅니다.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의도도 하지 않았고 지금 이 관점에서 광속 불변을 지지해주는 하나의 증거 자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실험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결론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충분, 필요 조건은 다릅니다. 여튼 이후 광속 불변은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고 지금까지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상대성 이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속 불변에 대한 실제 관측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속보다 빠르게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노벨상이 기다립니다. The first rule of channel is subscribe channel. Second rule of channel is click like. This channel will make you smart.